안녕하십니까. 좌승혜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대한민국 경제 헌법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경제활동이라는 거, 경제활동을 통해서 경제가 번영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그 사회가 어떠한 경기 규칙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뭐 경기 규칙에 따라서 경기가 재밌을 수도 있고 안 재밌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나 비슷한 거죠. 제가 앞에 강의 중에 세상에는 축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메리칸 풋볼, 미국의 축구, 미식 축구하고 우리가 이 발로 차는 사카 축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단지 발로 차는 거와 손으로 들고 치는 것의 차이는 그 경기 규칙의 차이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어떠한 경제에 관련된 경기 규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번영하기도 하고 번영하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축구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카 축구를 좋아한다. 발로 차는 축구를 좋아한다. 그런데 축구 규칙을 만들기를 축구 선수가 예를 들면 50m 이상 공을 차면 그건 파울이다. 50m 이내로만 공을 차라. 예컨대. 그런 축구 규칙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재미있을까요? 50m 이상씩 100m, 150m 공을 날리는 선수들은 다 한국을 떠날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는 그저 안진뱅이 축구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주의 이념의 특징은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공을 잘 차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망한다는 거죠. 나는 선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50m가 아니라 우리가 20m씩만 차자. 경기 규칙을 20m 차는까지만 차는 축구 규칙을 만들어내면 대한민국 경제가 그 축구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근본적인 이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흥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공을 멀리 차면 찰수록 좋다 이거예요. 그럼 나도 따라서 배워서 실력을 향상하고 그래서 골키퍼가 차가지고 상대편 골대까지 공이 가도록 이런 축구가 만들어지고 그 축구장 속에서 경기에 흥이 돋아지고 훌륭한 선수가 키워지고 세계 인류 축구팀이 나올 수가 있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들의 생각, 다시 말하면 이념, 다시 말하면 문화, 역사적인 전통, 또는 국민들의 이념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그 사회, 그 국가, 그 민족의 번영을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나라의 경제 경기 규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법적으로 하라 말라 정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의 문화적인 거죠. 이걸 비공식적인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 비공식적인 제약이에요. 우리 행동에. 예를 들면 한국 사람 하면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요. 이런 거죠. 저녁을 먹고 나면 다 서로 보면 이게 노래방 가자는 소리 아니야. 눈치만 보면 다 알죠. 미국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한국의 문화고 전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회 공통적인 하나의 이념으로 다 정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저녁 먹고 나서 노래방 안 가면 그건 또라이가 되죠. 넌 왜 안 가냐? 그럼 그 사회는 노래방 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우리가 이웃 동네에 아파트촌에 이사를 가가지고 우리 주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떡을 만들어가지고 같은 아파트 동에 다 돌리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웃 사귄다고요? 물론 이웃 사귀는 거죠. 그러나 이 이웃들이 어떤 사람이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죠? 어떤 이념이야? 어떤 문화 속에 살고? 내가 여기서 같이 일원이 돼가지고 살려면 나도 비슷하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서 나가서 홀로 하다가는
아파트촌에서 쫓겨날 가능성도 있죠. 문화에 적응하고 분위기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일컬어서 비공식적인 제약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행동에 제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는 이런 비공식적으로 느끼는 문화적인 하는 역사의 전통이나 가치관, 뭐 이념적인 이런 것에서 나오는 서로 알게 모르게 이해하고 같이 따르는 어떤 행동의 규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 명문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제일 위에 있는 명문법이 뭐예요? 헌법입니다. 헌법이라는 건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우리 국민 모두 보편적인 가치관, 이념, 뭐 역사적인 전통, 뭐 이걸 묶어서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헌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헌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헌법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따라 가지고 모든 법령이 만들어지고, 더 나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우리의 경제활동의 규칙을 이 국회를 통해 가지고 아주 사소한 어떤 규칙까지 다 헌법에 따라서 일관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헌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체제, 어느 시대를 얘기할 때는 그 시대의 헌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그 경제의 번영의 여부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의 기적을 이루고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해서 수출산업 대국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인류 역사상 정말 획기적이고 놀라운, 소위 말하자면 예외적인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경기 규칙이 어떻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느냐 하는 얘기를 좀 찾아보고자 해요.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더 나가면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지난 60년 동안 그 한강의 기적,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포함해서 60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써서 선진국이 되겠다고 발버둥을 쳐왔는데 선진국 문턱에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성장은 그 0% 가까이 내려가고 분배는 악화되고, 이거 도대체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이냐, 좀 더 체계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 경제헌법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그 정치권에서 요즘 조금 찾아들었습니다마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논의가 많이 있었고, 특히 그 헌법을 개정하는데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제왕적인 대통령이라서 너무 대통령의 힘이 세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예를 들면 국회하고 좀 권력을 나누자, 이런 게 돼요. 그래서 한참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헌법 개정 얘기만 나오면 대통령 임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게 처음에 관심이고 말이죠. 그래.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살고 국가가 번영하는 데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경제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안에 경제의 기본 질서를 규정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이해하고 잘못된 걸 고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한강의 기적은 경제헌법이 제대로 경제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 3, 40년 동안 우리가 선진국이 되겠다고 애를 썼지만 오늘날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경제헌법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일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이 문제를 천착해서 제대로 고쳐내는 것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해서 일자리를 제대로 찾아내고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하고 수출하고 일자리 만드는 이 일을 잘 만들어내고, 나이들은 어르신네가 은퇴를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도 자기 지혜에 맞게 자기 일자리를 찾아서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권력구조, 정치 권력구조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짧은 생각이다 하는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역사를 보면요, 뭐 간단해요. 중간에 여러 번 있었지만 재헌헌법이라고 우리가
해방 이후에 건국하면서 만들어낸 재헌헌법이 있고 그 헌법이 제3공화국 5.16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만들어낸 제3공화국 헌법이 있고요. 크게 보면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만 보면 그 이후에 70년대 들어와서 유신헌법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경제 조항은 크게 바뀌지 않고 경제 조항이 획기적으로 바뀐 게 1987년 소위 민주헌법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현재의 헌법을 만들 때 경제 조항이 또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나눠져요. 제1공화국 시대와 제3공화국 시대 그 이후에 87년 헌법 시대 요 세 시대를 비교를 해보면 자 요약하면 제1공화국 헌법은 상당히 사회주의적 헌법에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성격의 조문들이 있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회주의적 이념이 강하게 반영된 헌법이었어요. 제3공화국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역사상 가장 시장경제 원리에 맞고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헌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법이 적어도 50까지는 지속이 됐습니다. 5공화국 헌법이 약간의 수정이 있었지만 근데 87년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헌법이 사실은 제1공화국 헌법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게 헌법 큰 그림에서 볼 때 대한민국 경제 헌법의 역사가 된다고 봐요. 재헌헌법의 특징을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헌헌법 기본권 조항을 보면은 제15조에 재산권을 보장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건 자본주의 시장경제 기초예요. 그러나 그에 대한 단서 항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사실은 이 조항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평인데 경제학자들의 평인데 그 전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기본권 부분에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자본주의 선언을 한 셈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헌법 제18조에서 재헌헌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 이익의 분점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거는 사회주의적인 냄새를 너무나 강하게 풍기는 거죠. 기업이 다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근로자한테 임금을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이익이 생기는데 민간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가 다시 나눠 가질 수 있다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게 실제 다른 법령을 통해서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너무나 사회주의 이념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경제 조항을 보면 경제 조항을 보면 제84조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경제 질서 조항인데 놀라운 것은요.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 선언이 없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거는 좋아요. 더불어 사는 얘기를 얘기할 수 있죠. 헌법에 뭐 하나 이상으로서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를 제대로 천명을 하고 그것은 한계를 얘기하는 건 좋지만 여기서는 아예 그냥 경제적인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좀 문제가 있는 헌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배경을 보면
당시 그 전통이죠. 그 이전에 그 유럽에서 유명한 법이 있죠. 독일의 그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그래서 복지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만든 독일 헌법, 이걸 모방을 하고, 또 당시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 전 세계가 사회주의 이념이 아주 창궐할 때입니다. 이런 이념을 반영한 사회적 그 조류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계에서는 사회적 시장이 됩니다.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가미한 시장 경제 체제를 선언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제가 상당히 모호한 체제였다는 거예요. 제1공화국 헌법이. 경제적 자유에 대한 한계는 있었으나 그 기본권에 대한 천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요. 재헌헌법 87조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기관 사람은 전부 다 정부 공기업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대단히 강력한 주장입니다. 시장경제에 반하는 주장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느냐면 대외 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든다. 수출과 수입에 대한 모든 그 행위는 국가의 통제하에 든다는 거예요. 자유무역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재헌헌법은 자유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친화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 이념에 더 친화적인 헌법이었다. 그런 경제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헌법과 이 헌법에 따른 다른 그 법령이 다 있지 않겠어요? 수출입에 대한 규제, 허가 이런 게 다 그 이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 문제라든가 이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기회를 갖기가 어려웠다. 물론 제1공화국 시절은 저희가 민주주의도 하고 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지개혁도 하고 국민학교서부터 의무교육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했지만은 이와같이 했지만은 더 나가면 6.25라고 하는 큰 전란 때문에 경제가 꽃을 못 피게 된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헌법을 봐도 상당히 취약한 면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5.16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 5.16 이후 혁명정부는 1년 반 정도를 혁명정부가 이제 관리를 했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조선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제까지 거치면서 만들어진 각종의 경제 규제를 대폭 없애버리고요. 민원을 간소화해서 대민 행정을 일대 수술을 했습니다. 기업 활동이라는 건 사실은 이 대민 행정하고 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행정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고 개인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에서 주장하신 것에 의하면 혁명정부는 한말에서 일제에 걸친 경제 규제 및 행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 및 완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요. 614건의 각종 옛날의 법령을 다 정리하고 372건의 이런 법령을 법률이나 강령, 불령으로 쓸만한 법은 또 다른 방식으로 좀 합리화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2,890여 건의 재법령을 정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한말 이래 전래되어 온 각종 공문서와 2,927쪽에 달하는 민원 서류를 간소화하여 대민 행정의 일대 수술을 단행하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 혁명정부는 혁명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혁명공약의 핵심이 아시잖아요. 부패 청산,
경제 번영, 뭐 이런 거죠. 반공은 물론 국세로 내걸고. 경제를 살리고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 규제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미 법률 정비를 획기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서 1962년 12월 17일에 통과된 제3공화국 헌법을 살펴보면 이거는 이 헌법의 정신이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뭐 정부의 관치라든가 강압과 뭐 이런 걸로 해서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통제했다고 그러는데 헌법 그렇지 않아요. 헌법이 있다는 건 그것에 따른 다른 정책도 일관되게 경제 자유화 쪽으로 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경제의 기본 질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재헌헌법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기본 질서 조항에 이건 제3공화국 헌법은 111조입니다만 그 첫 번째 조항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권을 천명한 거예요. 그런데 제1공화국 헌법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항이 바로 제1공화국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질서를 제2항으로 가져와서 약간의 보완과 수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제는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주장한 겁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제116조에는 제1공화국에서 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준다는 조항을 철폐를 해버리고 뭐라고 했느냐.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필요할 때 규제 조정할 수 있다. 무역을 수출과 수입을 포함하는 무역을 자유하고 무역에 관련된 경제활동을 자유하겠다고 하고 이걸 육성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기업의 민영화니 국영화니 이런 거 공공 관리라든가 정부의 공기업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다 없애고 기업의 경제적인 자유를 선언합니다. 117조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해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기업을 국有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기업에 대한 재산권을 제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기업 활동은 바로 이 조항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저는 제3공화국 헌법이 되어서야 제대로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틀을 제대로 선언했고 그 바탕 위에서 경제가 번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이걸 통해서 모든 하위 법령이 정비가 되고 기업 활동에 대한 자유가 신장되고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자유가 신장되면서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수출 육성이라든가 이게 다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죠. 더 나가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중화공업 육성 정책도 역량 있는 기업이 자기 역량을 극대화해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중소기업이 잘하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잘하면 대기업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서 이게 산업화의 성공, 한강의 기적,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의 길을 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신헌법은 이건 이제 뭐 정치 그 이후에 그 개발년 특히 박정희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의 헌법 개정은 정치 권력 구조 특히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는 특히 변화가 없었는데 딱 한 가지 제4공화국 유신헌법에서 경제 부문의 경제장에 제120조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국가는 농민, 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 바로 이거는
1970년대 초반 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그 성공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선언한 겁니다. 지역사회 개발, 농촌 지역 개발, 이거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뭐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선언이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것만이 유일한 경제 부문의 변화고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공화국 들어와서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크게 보면 제3공화국 헌법에 대한 경제조항에 대한 수정은 거의 없고, 특히 중요한 것이 국가는 중소기업이 사업 활동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120조 2항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흥미로운 변화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기간의 제3공화국 헌법은 중소기업을 기업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은 강력히 했고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일들은 했지만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특별히 정해서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다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5공화국 헌법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 박정희 시대에 대기업이 생긴 거를 중소기업의 육성에 반대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이 생기고 재벌이 생긴 게 중소기업이 성장했다는 인식을 못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냥 대기업을 일으켜서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 하는 인식이 팽배했고, 이거를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운영 패러다임을 배격하는 논리로 쓴 거예요. 물론 그래서 50 초에 대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 30대 그룹에 대한 규제 정책도 들어왔고, 뭐 성장하면 규제하는 정책이죠. 다른 거 하나도 없죠. 그러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육성을 한다는 헌법 조항이 들어왔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이 조항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나가고 있는데 지원하는 거 좋죠.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서 그냥 적당히 생존하도록 도우는 게 아니라 그 중소기업이 자기 역량을 더 발휘해서 더 성장하고 경쟁을 하고 대기업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가 번영의 근간이 되도록 키워내는 게 중소기업 육성 정책인데, 그게 바로 3공화국 시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5공화국 이후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정반대로 모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자라나 마타나 꽃같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1987년 소위 민주헌법이 이제 만들어졌죠. 정치 민주화를 이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권력 구조가 직선제로 이제 바뀌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경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119조입니다. 지금 현재 헌법의 119조가 제3공화국에서 도입한 제1항을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걸 보완했어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3공화국 헌법에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를 존중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여기에 기업을 추가했습니다. 사실은 개인이라고 그러면 기업과 다 같이 경제학적으로는 같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보완을 해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렇게 선언은 했어요. 그런데 그 제2항이죠. 제1공화국 헌법의 제1항이었던 그 조항이 제3공화국 헌법의 제2항으로 있었는데 그 2항을 119조 2항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이 조항을 또 확대를 했어요. 어떤 방향으로? 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했다는 거죠. 사회적 시장 경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재헌헌법과 더 가까운 방향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이 남용을 방지하며 다 좋습니다.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조항이 지금 오늘날도 논쟁 대상인 조항입니다. 이게 헌법에 들어온 다음에 즉 후에는 그렇게 이 조항이 빛을 못 보다가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이 조항이 아주 금과 억주처럼 지금 사회에 풍미하고 더 나가면 정치인들은 너도 나도 경제민주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또 경제민주화라는 게 뭐냐? 저는 여러 계제에 이 경제민주화는 사회주의 이념에서 나왔다 주장을 하죠. 그것도 사실입니다. 서구 유럽이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걸쳐서 사회민주주의체로 전환하는 과정이 전부 다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한 겁니다. 경제를 민주화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경제는 비민주주의라는 얘기예요. 비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뭘까요?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체제는 경제 불평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다 하는 사고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모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칼 막스라는 사람이죠. 자본주의 경제는 경제적 평등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을 차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고 한 것이죠. 그 맥락과 같습니다. 경제를 보다 평등한 경제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제가 이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경제는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제는 민주화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민주화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1인 1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평등이죠. 그러나 경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경제는 뭐냐? 경제는 선택과 차별을, 차등을 만들어내는 장치라고 그랬죠. 바로 이 장치가 경제의 번영을 가져오는 기초라고 그랬다. 이 선택과 차등을 만들어내고 차별, 성과에 따라서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소비자, 모든 사람들이 기업이나 개인을 차등하지 않으면 시장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내가 성과가 좋으나 나쁘나 대접이 마찬가지고 잘하는 기업이나 못하는 기업이 대접이 마찬가지고 개인 또한 그렇고 그러면 어느 누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인센티브, 유인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죽이면 경제가 죽는데 바로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나서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평등한 경제를 얘기하죠. 그러나 돌아서면 그 사람들 시장 가면 불평등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표리부동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평등한 사회주의적이고 민주화된 평등한 경제를 해보고 하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시장에서 선택하는 거를 평등하게 해야 돼요. 차등과 이 차별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모두 시장에 가면 선택 본능, 선택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불평등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불평등이 바로 시장에서 만들어진 불평등이 바로 모두를 열심히 하게 해서 소비자로부터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시장에 참여하는 투표자로부터 선택을 받으려고 애를 쓰게 만들고 그게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 힘인데 이걸 다 민주화해서 평등하게 만들겠다 하는 게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특히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87년 헌법에 이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해요. 제1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1항은 뭐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이게 가져오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사회적 시장,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은 바로 뭐냐? 1항이라는 것이 모순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칼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1항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세상이 이친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세상이 있지. 하늘은 항상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신상필벌을 올려야 돼서
원리의 선택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걸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역동성이 바로 경제의 번영을 가져오는 것인데 어떻게 이거를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래서 1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항을 가져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 이념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이 헌법을 만들 때 헌법 개정 소위의 위원장을 했다는 분이 누구냐. 현경대 의원이라고 전 의원이시죠. 이분이 헌법 소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 오늘날 여러분들 이름을 많이 들으신 김종인 의원이 그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김종인 의원께서는 이 조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주의 이념적인 그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뭐 대기업을 규제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평등한 경제를 만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반대기업 정책을 전부 다 이 경제민주화 조항을 가지고 이제 지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정치인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걸 해석을 해요. 뭐 시장을 좀 더 공평하게 만든다. 시장은 결과는 절대 공평하게 되는 게 아니죠. 기회를 공평하게 만드는 거, 기회도 사실은 공평한 게 아니에요. 공평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이 보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건 법 앞에 평등을 말하는 거지. 경제적으로 보면 기회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값어치 있는 재화랍니다. 내가 훌륭한 기회를 갖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국가나 사회가 나한테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건 이거는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된다는 이름하에 모든 정책을 하지만은 기회는 절대 국가나 사회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장할 수 있는 건 헌법이 정하는 법 앞의 평등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에 응모할 그 자격은 있지만 내가 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 그 기회를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 민주화 조항을 가지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기회를 국가가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 모든 사람이 왜 노력을 하겠어요? 기회가 똑같으면 결과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더 나가면 요즘 결과의 평등까지도 주장하는 사회주의적인 주장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내 실패가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흥하는 이유 있어 내가 망한다는 주장인 것이고 이거를 일종의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 헌법의 이 조문이 그런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김종인 의원의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현경대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그때 헌법소위 위원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새 헌법인가요? 신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민주헌법이 만들어졌으니 이걸 제대로 정리를 해서 그 정신과 배경을 다 정리하고 이걸 국민들이 알고 나중에 후학들이 볼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 새 헌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건 경제 민관화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 당시까지 예를 들면 50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했냐. 50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정부의 힘이 너무 세다 이게. 경제 주체라고 국민 경제 안에서 주요 경제 주체를 만약 얘기하라고 그러면 정부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있는 거예요. 이 3대 주체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경제 주체인 것이죠. 이 3대 주체 간의 관계를 보면 그동안에 정부가 너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노조 활동도 제약이 되고 근로자들의 권익이 상당히 침해를 받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 있었죠. 사실이었고 일부. 그다음에 기업들도 정부의 관치에서 너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민간 주도 경제라는 얘기도 많이 주장을 하고 민간에서는 했던 것이죠. 이런 정신을 받아들여서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어느 한 주체가 다른 주체를 소위 말하자면 압도하고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정부나 기업이나 기업 부문이나 근로자 부문, 노동 부문이
다 균형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가는 경제 민간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분이 진정한 의미의 그 배경, 그 헌법 조항, 80년 헌법 경제 조항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두 분이 직접 논쟁한 적도 없고 서로 각자 그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학자들도 약간 좌파 성향의 학자들은 전자 김동인 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또 신봉을 하고, 또 우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게 시장경제 안 맞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좀 더 학계는 물론이고 당사자들도 포함해가지고 이 문제가 좀 더 정리가 돼야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그 생각이 고착화가 되느냐면, 제1항이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따른 불평등, 불균형을 모순이라고 보는 생각이 아주 보편화됐어요. 그리고 이를 교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아주 설득력 있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 주장을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자본주의 한국의 경제체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인 것이죠. 그러나 제1항이 모순이 아니라 그게 우리 삶의 이치고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하고 우리가 그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헌법상에 보장된 법 앞의 평등을 잘 살리고 국민들, 젊은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도 잘 시키고 이래서 기회를 가능하면 평등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은 해야겠지만, 국가가 나서가지고 기회를 공평하게 만들어주겠다든가 평등하게 해주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은 거의 묵혀 들어가지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경제는 민주화의 대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경제는 언제도 한 번도 민주화의 대상이 돼서는 아니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경제를 민주화한 사회,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경제를 한 나라는 다 이미 지구상에서 소멸됐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서구의 선진국, 사회주의 체제에서 전환한 나라, 이런 나라들이 택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가 바로 이 경제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오늘 경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이 점을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저성장과 이제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오고 있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민주화는 저성장하자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성장도 잘하고 경제 결과의 그 분배, 소득의 분배도 보다 균형된 그런 사회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이상적인 의미를 표면적으로 그런 의미를 주지만은 실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 제가 얘기한 대로 경제가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특성에서 보면은 일할 의욕, 경제하고자 하는 의지,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 남보다 더 잘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거를 점점 약화시키고 점점 국민을 정부에 의존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 실패를 사회 탓으로 여기는 사람을 양산함으로써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할 요인이 없는 것이죠. 동시에 소득 분배는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소득을 충족히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소득 분배가 악화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개발연대,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시절은 모든 사람이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자기 자신의 번영, 경제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정말 대단한 부자는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 생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경제적인 조건을 각자가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그게 궁극적으로 성장은 물론이고 동반성장까지 만들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신이 지난 30년 동안 사라졌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87년 헌법의 경제조항을 다시 보면요. 이게 아주 국가의 역할을 엄청나게 강화해놨어요. 국가가 다 죄송합니다.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되고 국가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발전하게 성장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국가의 개입을 더 강화시킨 것이 1987년의 경제 헌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123조를 보시면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임무를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 이거는 50헌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이 마지막 조항은 삼공학서부터 들어온 조항인데요. 농협, 어협과 같은 농업 부문의 자조 조직을 육성한다 하는 대단히 훌륭한 조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취약 부문, 취약 계층, 취약 지역을 북돋우고 일으켜 세우고 발전시키는 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그 국민들의 혹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그 인센티브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정부가 무작정 돈을 쓰고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상필벌, 선택의 원리 이게 적용되지 않으면 한다고 해서 그 대상자가 다 일어나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일이 없더라 하는 게 역사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헌법 123조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헌법에 있었던 많은 보호, 육성, 지원에 관련된 조항을 모아놨어요. 반 정도는 제가 충분히 이 조항 자체를 이해는 하지만은 이 조항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면에서 경제민주화적인 모든 사람을 n분의 1로 똑같이 지원해야 되고 성과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원리로 가게 되면 이 조항이 국가의 성장을 정체시키고 동반성장 메커니즘을 죽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30년 동안 민주헌법 이후의 경제 운영은 그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념 속에 보호, 육성, 지원 정책을 인센티브, 차별적 성과를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소위 국가에 의존적으로 만들고 국가 탓하고 사회 탓하는 국민으로 만들어내는데 크게 일조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헌법 체제가 만들어낸 각종의 지원 정책과 보호 정책으로 다 연결이 되고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 번영을 약화시키는 그런 경기 규칙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개발연대 연평균 10% 넘는 성장을 10년 동안 하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잠재성장 능력이 떨어져서 오늘날 2, 3%, 거의 1, 2%, 심지어는 분기별로는 0%, 0%까지 가는 저성장 국면과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바로 1987년 경제헌법의 내용에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얘기는 이제 앞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다시 헌법 개정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권력구조, 헌법의 권력구조를 바꿔서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지도자를 뽑고 하는 다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또 해야죠. 근데 지금 헌법을 잘 보시면은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만은 87년 이전의 헌법에서 권력 구조가 너무
강화되고 대통령 중심으로 강화가 되고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삼선 개헌이나 유신 헌법이 그 점에서는 아주 상당히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다가 지나치게 대통령 권한이 비대화된 그런 법이 됐다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고 그게 실제로 대한민국의 산업화 중화국 육성 정책에 기여를 한 면도 있지만은 그런 역사 그리고 50 헌법에서 국민들이 직선으로 대통령을 또 못 뽑았잖아요. 근데 이런 배경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임제에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소추권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은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 약하다고 봐요. 이번에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기득권 나눠먹기와 비슷하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하자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미 국회의 그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국회의 그 포퓰리스트 인기영합주의적인 이념적인 이 편향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민주화를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당연한 헌법의 가치를 물론 헌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존중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하는 차원에서 평등한 경제를 추구하는 이런 포퓰리즘적 해석 이런 속에서 국회의 힘이 더 강화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설당은 참 좁아지지 않을까. 더 좁아지고 성장은 더 추락하고 분배는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정치권에서 더 토의를 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내기를 기대를 합니다만은 저는 권력구조에 너무 집착하는 헌법 개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뭐 다수의 의견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 부분보다도 경제장을 개정해야지만 경제의 숨통이 트이고 경제 번영의 길을 다시 재점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헌법학자도 아닙니다.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경제 제도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국회가 혹은 정부의 말하는 대통령, 정치권, 정부까지 포함해서 소위 경제 민주화를 지나치게 사회주의적 이념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을 어딘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를 번영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위 시체말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 직장을 제대로 가지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경제 번영의 목표인 겁니다.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대학만 졸업하면 너도나도 갈 데가 많고 은퇴를 해도 재취업할 기회가 많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소위 말하자면 자기 존경 이런 개인적인 그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대로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능 중에 하나라. 물론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을 잘 해야겠죠. 일자리를 무슨 정부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라고 하는 조직은 일자리를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국민들,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국민 돈을 강제로 사실은 받아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국민들 그 호주머니 속에 나눠주는 일밖에 못하는 게 정부예요.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면 그거는 뭐예요? 다 나눠먹고 세금 가지고 놀아먹고 아무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경제 관련 모든 장관, 이 사람들의 봉급을 어디에다 연동을 하느냐. 당과도 관계없고 이념과도 관계없고 경제를 운영한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의 안정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성과에 따라서 대통령의 봉급과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한 보수와 지원을 연동하면, 그리고 장관 연동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임기 동안 경제를 어떻게 잘 운영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제를 안정화시킬 것이냐 하는데 매진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유인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에도 정부에도 신상필벌의 원리를 적용하자. 노력한 성과에 따라서 대접을 부합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정치권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자기 개인의 영달과 자기 개인의 재선을 위해서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년 1년이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숫자가 쫙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일자리가 어찌 늘어났고 뭐 어떤 종류의 일자리냐, 일자리의 질은 어떠냐 이런 걸 평가해서 일자리의 창출 결과,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이라는 것은 인플레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율과 경제 일자리 창출 성과를 종합해서 성과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성과 지표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모든 보수, 대통령의 모든 보수, 경제장관들의 보수를 연동해서 매년 결정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보기엔 여야 이념 차이 관계없어요. 이제는 이념이 다르더라도 내 복지, 내 성과가 일자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일자리 죽이는 일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의 일자리를 늘려서 하는 것은 감점을 해야 되겠죠. 민간 부문에서 민간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기초로 해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인플레이율 같은 거를 감안해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내면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가든 죄송합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번영의 바탕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경제장관들의 모든 보수를 경제 운용 성과,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인플레이율을 감안한 지표에 연동하는 헌법 개정을 제가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